지인들과의 즐거운 술자리, 누구에게나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 바로 일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 발생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경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피해자를 따라 다급히 들어온 남성은 CCTV를 확인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향해 끔찍한 살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불과 1분 남짓,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재차 공격하던 이 남성은 이내 피해자를 들쳐업고 오피스텔 사각지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피해자의 손에 있던 소지품이 떨어지자 그걸 인식하고 물건을 줍던 남성. 그 순간 다시 한번 CCTV 쪽을 확인하는 그 눈빛이 포착됩니다. 그로부터 7분 후인 5시 10분경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남성. 5시 12분이 되어서야 바닥 혈흔을 본 목격자들에 의해 피해자가 발견됩니다. 영상 속 이 남성, 정말 술에 만취한 상태의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 미수 사건이라 불리며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 피해자는 12년 뒤 저는 죽는다며 세상에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살인 미수 혐의로 1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이 씨가 보복을 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피고인 이 씨는 아직도 밖에 나가면 피해자와 제보자들을 공격하겠다는 그 보복성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을 돕기 위해 제작한 김원TV의 1차, 2차 영상. 바로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혹점들을 몇 가지 근거를 들어 방송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이후 몇몇 분들은 제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범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경찰 조사 이후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온 것인데 범인을 저격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너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는 이 사건 이후에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의혹이 아닌 보다 진실에 가까운 그 흔적들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사건 당시 충격으로 인해 어떠한 기억도 나지 않아 CCTV만을 봐야 했던 피해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확정적으로 말하는 가해자.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공격을 가했다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럼 사각지대로 사라졌던 그 7분의 미스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범죄자라 하더라도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내용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지른 죄만큼은 정확히 따져 물어 처벌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범인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범행 동기, 그리고 물리적 증거인 CCTV에서 사라진 7분. 사건 이후 범인이 보였던 행동과 검색 기록, 바로 성폭행 관련 검색. 단순 목적 없는 살인 미수 사건으로 끝나는 분노 범죄라고 인정이 되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단순 폭행 사건이라 판단, 초동수사에서 실패했던 그 사라진 7분에 대한 증거를 찾고자 했던 저희 채널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제보 내용을 통해 진실을 전하고자 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기억, 제보, 그리고 언론의 추적 끝에 얼마 전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을 했기에 이제야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저희는 충격적인 영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부산 서면 살인 미수 사건의 현장 영상 및 주변 CCTV 실제 영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기사로만 세상에 돌려차기라고 알려졌던 내용. 저희는 실제 영상을 최초로 보고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공격 행위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범행 전후 피고인 이씨의 행동은 더더욱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죠. 영상 속 그놈의 행동에 대한 의문점들, 그리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범행 동기 미상. 저희는 경찰, 검찰 수사를 받는 피고인 이씨의 말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 사람이 이래 많았는데 제가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어떤 남자인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제가 너무 마주쳤습니다. 그쪽이 어딘지 모르네 보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뭐라 몰라 하길래 그냥 막 저한테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쳐다봤었습니다. 그냥 지나가길래 그냥 솔직히 좀 갑자기 그냥 좀 화가 나더라고요. 술이 먹고 이런 사람이 이상한 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있다가 제가 어제 풀썩 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앉은 것 같아? 그래서 담배를 좀 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딘가에 앉아봤죠? 예. 담배를 한 대 피고 그다음에 펴졌는데 너무 그게 좀 꼽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가라앉아는 맞죠? 예,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 사람 쫓아갔다겠죠? 그래서 일어나니까 그 사람 가고 있길래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그 사람 어떻게 쫓아갔어요? 그건 기억납니까? 그냥 걸어서 간 것 같고. 아니 건물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면 길에서 간 것 같아요? 우선 길에서 제가 가다가 저 사람이 저기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토가 너무 마려가지고 길가에서 어디에서 제가 토를 했거든요. 토를 하고 일어나는데 또 걸어가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눈에. 그러니까 또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제가 또 어디 또 앉았어요. 앉다가 이제 그 사람이 어디 뭐 건물인지 어딘지 갑자기 좀 어디 방향으로 이렇게 트는 걸 보고 건물인지 어딘지 예. 들어가는 틀었다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길인지 문인지 집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데 맞죠? 예. 틀어서 몸을 틀어서 맞죠? 예. 틀어서 들어가는 끝에 보여 따라다니죠? 예, 따라갔습니다. 예. 따라가니 어떤 상황이었어요? 따라가니까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상황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사람이 엘리베이터 예. 앞에 서 있다 얘기죠? 서 있는지 가고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가는 속도에 맞춰서 제가 발로 찼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이었는데 어떻게 때렸죠? 그게 뭐 어떻게 찼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어떻게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때렸는데 이 사람이 자빠졌습니다.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네 보면 예. 본인하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기억 안 나네요. 예. 그 사람을 어떻게 때렸어요? 손, 주먹? 발로 때린 것 같습니다. 발로 예. 그 사람을 발로 찼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맞죠? 예.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다 그죠? 예. 그러면 그 피해자가 그, 통화하는 것을 맞죠? 근데 제가 그거 예? 통화요? 피해자가 통화하는 것을 본인한테 뭐라 하는 걸 오인해가지고 예. 화가 나서 이제 폭행하게 된 거다 이거죠? 그건 정리하면.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때렸는데 그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제가 그 사람을 거기에서 다른 데로 데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소리 뺐는데 그 사람이 막 피가 이래 나더라고요. 피가 나는 걸 이거 보고 그거에 제가 섬찟해서 그냥 뒤돌아서 가면서 거기 그냥 문 앞에 거기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렇게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뭐라고 하고 제가 갔습니다. 피해자를 부산 서면 길거리에서 보게 됐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남자로 생각했다라고 강조하는 이씨. 자신을 쳐다보며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따라갔고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폭행 이후 섬찟함을 느껴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이다 라는 진술이었죠. 그런데 이 진술에서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포착됩니다. 데리고 와서 뭐 했어요 그러면? 그 구석으로 보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친 것 같습니다. 안 일어나길래. 의식이 없어졌죠? 예.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좀 땀을 이렇게 치는데 피가 나길래 그때 제가 좀 소리 조금 깼거든요. 사각지대로 끌고 간 그 직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길래 얼굴을 쳐봤다고 말하는 피고인 이씨. 그 순간 술이 깼다라고 진술합니다.
분명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헌데 그 시간이 무려 7분입니다. 물론 7분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행동을 반복하다 자리를 이탈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씨가 자리를 떠나고 2분 후 발견된 그 시간까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에게 기억나지 않았던 그날의 상황이 하나 확인됩니다. 피해자의 친언니가 말하길 응급실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힐 때 분명 속옷이 없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청바지를 내려 확인을 했을 때 당시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걸쳐져 있었다는 것이죠. 응급처치 상황에선 따로 벗긴 적이 없었습니다. 문득 현장을 이탈하던 이 씨의 뒷모습에서 이상한 모습이 기억이 났죠. 바지를 잡는 것 같은 모습과 손을 닦으며 코에 가져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피해자 발견 후 출동한 구급대원은 청바지 버클이 벗겨져 바지가 약간 내려가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친언니의 기억까지. 분명 성범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죠. 더구나 현장을 이탈한 이후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범행을 은폐하다 검거된 이 씨의 검색 기록에선 부전동 묻지마 강간 미수, 부전동 묻지마 폭행, 부산 여성 폭행, 기절할 때 오줌 싸는 이유 등 무언가 납득하기 어려운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서 검색을 했다. 다른 범인의 심리를 알고자 했다. 범죄 형량을 예상해보기 위해 검색했다라는 이상한 진술만 하고 있었죠. 실제로 당시 경찰은 진례 DNA를 채취하지 않고 감정 의뢰물이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 한 점만을 국가수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청바지에서는 범인의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속옷 팬티 DNA에는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점을 찾기 어려워했죠. 애초에 상해죄로 진행했던 경찰의 아쉬운 대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하이힐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분명 속옷도 입은 상태였지만 속옷이 벗겨져 걸쳐 있었다는 것은 분명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문제는 이런 상황만 남겨질 경우 속옷을 병원에서 벗겼을 가능성 혹은 이동 상황에 발생했을 가능성 혹은 피해자가 스스로 벗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시간 사이의 편차가 문제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피해자분을 돕기 위해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원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 측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함과 동시에 사소한 제보라도 기다리며 2차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22년 12월 13일 놀라운 제보 메일이 저희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서면 오피스텔 폭행 사건에 대해 메일을 보낸다는 제보자는 당시 최초 목격 신고자였습니다. 바로 5시 12분 영상 속에 등장한 분이셨죠. 그리고 제보자분과 통화를 통해 제게 전해준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오피스텔 바닥에 혈흔들이 보였고 사각지대 쪽을 가보니 피해자분이 누워 계셨다는 겁니다. 바지 버튼은 풀려져 있는 상태였고 옷무새가 온전치 않았으며 피해자의 음모가 보일 정도로 바지가 내려가 있었고 바닥에는 소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각지대 옆 우체함 벽 쪽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사건 기록 내용에 살펴보면 그 우체국 벽 쪽에 있는 혈흔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통해 올라갈 수 있었던 비상문, 그 비상문 손잡이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당시엔 신축 건물이다 보니 비상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전합니다. CCTV상 옷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 이 씨가 사각지대로 끌고 가고 7분 후 현장을 이탈하고 난 직후인 2분 뒤 목격한 제보자가 한 말에선 피해자가 스스로 벗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현장에 남은 혈흔이 머리 주변으로 동그랗게 있었다라는 것은 피해자가 직접 일어서서 옷을 벗고 속옷이 한쪽만 낀 상태로 다시 청바지를 입었다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CCTV 상에도 그 사이 사각지대를 향했던 사람은 없으니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이 씨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검찰 측과 접촉해 내용을 전하고 최초 목격자를 증인으로 세워 성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항소심 재판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고 피고인 이 씨는 공판을 2차례나 불출석하며 시간 끌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시작된 1차 공판, 저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찰 측에서 성범죄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에 요구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감정이 이루어졌다며 겉옷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밝히고자 하는 성폭행 혐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재감정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면 서면으로 증거를 신청하라는 말을 남겼죠. 하지만 희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 시작으로 저희 또한 알고 있는 내용과 제보자분을 연결시켜드렸고 방대한 취재 내용을 통해 감춰졌던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 약 6만 건의 엄벌 탄원서까지 법원에 도착했지요. 그리고 결국 4월 19일 시작된 2차 공판에서 최초 목격자가 증인으로 서며 재판부는 범행 동기, 성범죄 여부를 밝혀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살인 미수의 혐의가 아니라 강간 등 살인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할 기회가 열린 것이죠. 무려 1년에 가까운 시간, 진실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정말 지은 죄만큼 처벌받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감춰진 7분의 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이 사건을 함께 해주신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의견서를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고인 이 씨에게는 애초에 목적이 따로 있었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를 연속적으로 가격한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사각지대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했고 피해자에 대한 단순 상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의식을 살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상식선에서는 분명 벗어나는 궤변입니다. 만약 단순한 상해 의도였고 구조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폭행 당시에 의식을 잃었을 때 그때 당시부터 이 씨가 놀라는 장면이 CCTV에 보이거나 반응을 살피는 과정 같은 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격 직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망설임도 없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피해자를 끌고 향하게 됩니다. 이는 술에 취했다라는 걸 또 믿을 수 없으며 당시 구조하려고 했다, 구호조치를 취했다라는 말도 궤변이라고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궁금한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죠. 당시에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마치 다음의 단계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바로 피해자를 끌고 사라진 모습. 이건 가격 이후에도 어떤 행동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격도 계획적인 목적,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도 어떠한 망설임 없는 목적성이었죠. 따라서 그 목적성을 찾아야 됐다라는 겁니다. 피해자를 향한 그 공격은 그 뒤에 올 목적 때문이다라고 보는 선행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럼 그 목적, 저희는 단언컨대 성범죄라 판단했던 겁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사각지대 그 CCTV, 그곳에 피해자를 애초에 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 피해자를 들쳐매고 처음 이 씨가 향했던 곳은 사각지대 뒤에 있었던 바로 비상계단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CCTV가 없을 것 같은 공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잠겨져 있었기에 입간판으로 가려진 그 뒤에 피해자를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애초부터 피해자가 속옷을 한쪽 발 쪽에만 걸치고 밖을 돌아다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오랜 시간 동안 외부 활동을 하고 그리고 걸어왔던 피해자, 통넓은 청바지였습니다. 분명 속옷이 밑으로 빠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당시의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술 한 잔 정도를 오랜 시간 동안 나누어 마신 거기 때문에 술 기운이 있었던 상태도 아니었죠.
그럼 이 바지 안에 있는 속옷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지를 다시 입힌 사람도 단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죠. 그리고 범인은 그 이후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강간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 단어의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범죄의 정황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또한 이 씨에 대한 강한 성욕에 대한 부분은 그 전과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미 10대 때인 2007년 강간죄 자체도 범한 적이 있었고 자신 스스로가 성욕이 강함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죠. 또 자신이 제출했던 정신과 기록에도 그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결과에서 밝혀진 새로운 내용이 있었죠. 구치소에서 친구에게 서신을 보냈을 때 성범죄를 범했다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당시 성범죄를 저지를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고인 이 씨에 의한 이상 성범죄에 대한 가능성이죠. 분명 피해자는 기억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헌데 범죄 이후에 항문질환을 겪었다라는 내용이 그 알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었죠. 당시 다발성으로 찢겨져 있었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의한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항소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살인 미수가 아니다. 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술에 취해 그냥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폭행을 한 것이다. 상해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 다른 살인미수 판례를 넣어 너무나도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범죄는 말도 안 된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재판부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는 그 앞에서는 계속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보자들을 협박하고 지인들을 협박하는 모습, 그리고 피해자까지도 협박하는 모습입니다. 헌데요, 저희는 실제 경찰 조사 영상에서도 섬뜩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일 사상에 있는 거 어떻게 아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다 설명을 못 드리죠. 네. 이거 제보를 했나요? 내가 숨어있던 곳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이 씨의 모습이었죠. 사건 발생 직후 검거된 상태에서도 그 제보자를 찾고 있던 이 씨,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시작하며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피고인 이 씨에 대한 감정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려 노력했죠. 저희는 전문 기관이 아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할 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하지도 않은 일을 억측해서 그럴 거다라고 여론몰이를 하지 말고 정말 저지른 만큼, 행동한 만큼의 범죄를 낱낱이 밝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랬습니다. 이 씨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제보자와 피해자분에게 분노하고 있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당신은 아, 그렇구나 라며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범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미스터리한 상황들을 전부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 분노의 이유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참회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건 진실. 당신이 정말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1심에서 판결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이고 출소 이후에도 성범죄자 알림에 그 이름이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세상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적어도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재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재판부의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나온다면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당신의 얼굴이 아닌
이름을 공개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통해 우리 모두는 당신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피해자분의 상처가 완벽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는 경찰 쪽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접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피해자분이 의식을 차리시고 원래는 영구적인 장애에 대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 중이십니다. 물론 그 회복이 온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고 계시고 미래 직업에 대한 꿈꿨던 것도 이제 할 수 없게 되신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이 사건이 발생된 직후에는 최초 목격자 분도 이게 그런 성범죄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요. 소변도 있었고 그리고 뭐가 혈흔도 있다 보니까 뭔가 교통사고처럼 어디 부딪혔거나 이런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옆에 소지품도 되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고 반듯하게 누워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술에 많이 취한 분, 왜냐면 소변도 있었으니까 집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러고 계신 것 같다라고 판단을 처음에는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던 정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처음에 이제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고 그 위에 이제 경찰의 빠른 수사를 통해서 증거도 확보가 되고 검거가 됐죠. 근데 검거가 되고 처음에 경찰은 상해 혐의로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측에서는 이게 공소장이 변경될 수도 있고 검찰이 판단했을 때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자신들이 이제 많은 증거 확보와 진술만 확보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제가 영상을 쭉 살펴보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씨는 굉장히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기분이 나빠서 공격을 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구호 조치를 한 거다, 내가 왜 성범죄를 저지르냐. 물론 이거에 대해서 경찰분이 옹호했다는 게 아니라 경찰분이 진술조서만 쓰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뒀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워낙에 피해자분이 위급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좀 정신없이 흘러갔던 상황인 것 같은데 검찰 조사에서는 완전 상황이 달라져요. 검찰 측은 굉장히 강하게 이 씨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궤변이죠. 진술도 이상하게 하고 있고 제가 검찰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왜 당신은 술에 취해서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겠다. 근데 왜 특정 부분에 대해선 기억이 난다고 얘기하고 특정 부분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꾸냐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시에 정말 술을 많이 마셨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보면 만취한 사람도 아니고요. 검찰 측은 굉장히 강한 조사를 했고 당시에 마지막 술자리, 자기가 마지막까지 술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그 시간부터 행동, 모습, CCTV상 많은 CCTV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얼굴 홍조부터 걸음걸이부터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은 범행 당시에 분명히 술이 깨고 있는 상태, 만취 상태가 절대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걷는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검찰에서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부분은 아니 자꾸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포착을 못했다, 의식을 확인을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 얼핏 그랬다? 그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쫓아가고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쪽, 오피스텔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쪽에 이렇게 뭔가 그 길거리에 있는 무슨 석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앉아서 지켜보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 피해자가 뭐 머리가 짧았던 것도 아니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판단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공격 당시에 알았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폭행하고 나선 직후에 알았다. 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분이 나빴다는 건 정확히 얘기해요. 이게 진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신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죠. 검찰 측에서도 그럼 피해자를 처음에 폭행을 해요. 그 피해자가 쓰러지는데 핸드폰을 확 짚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 누구 거냐?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 왜 집었냐? 모른다. 아니, 공격을 하는 순간 여잔 걸 알았다 라고 했는데 그걸 왜 했는지는 또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어떤 건 기억이 나고 어떤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피해자를 처음에 공격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발을 엄청 높이 들어서 차고 공격을 하고, 그 이후에도 몸의 중심을 다 잡아요. 계속적으로 공격할 때도 절대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들쳐 업는 과정, 피해자가 물건 놓치고 그걸 짚는 과정,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 행동이 아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계속 그런 진술?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경찰 조사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그 피해자 따라 들어가면서 CCTV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술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술을 먹으면 이렇게 속을 아무리 토하니까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듯이 한 거다. 영상 보셨죠? 정말 이런 사람처럼 행동을 했나요? 아니에요. 정확히 이렇게 보면서 들어요. 그걸 누가 술 좀 이렇게 취해서 토할 것 같아서 이런 사람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검찰에서도 그걸 엄청 뭐라고 해요. 누가 이걸 상식적으로 믿느냐? 이건 당신의 주장일 뿐이지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에서는 자기가 뭔가 유리한 정황, 자기는 구호조치랑 깨우려고 했다. 7분간 뺨을 때리면서 깨우려고만 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구호조치를 하려고 했으면 신고 전화를 하던가 밖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던가, 거기까지 데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왜 구호조치를 사각지대에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보더라도 어떤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상황이었죠. 해서 1심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증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체크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왜냐면 경찰 조사에서도 증인한테 따로 연락이 간 적도 별로 없었고, 증인에 대한 내용 확보가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다가 제보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급변하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제보자분이 나타나 주셨고 저희가 그 내용을 전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좀 급전하게 된 내용이었죠. 좀 빠르게. 사실 저희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진전에 대한 걸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어요. 제보자에게 연락이 왔고 성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왜냐면 피해자분의 속옷이 그렇게 돼 있었다라는 부분에 그 두 사이의 시간 편차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뭐 의료진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뭐 모르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었고, 피해자 스스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를 분명히 재판부에서 이걸 얘기해서 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현장을 최초로 목격했던 사람의 진술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 정황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편차, 그 현장을 이탈한 딱 2분으로 줄여진 거예요. 피해자가 만약에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탈의를 하고 다시 청바지를 입었다라고 하면 혈흔이 그렇게 남을 수가 없어요. 피해자 의상도 옷도 있거든요. 등에 그대로 묻어있고 이제 혈흔도 그렇게 있었는 상황. 일어나서 뭘 했다 하면 막 묻었고 혈흔이 막 쭈쭈리 이렇게 흩어졌을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혈흔에 대한 모습을 여쭤봤던 거였고, 흩어졌었을 거예요. 밟았거나 뭐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을 거니까. 온전하게 누웠을 때도 자세가 바뀌었을, 똑같이 일어났다 똑같은 자세로 누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정황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 피해자 스스로 했을 가능성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그 가해자 피고인 이 씨는 자신이 가서 깨웠다고 얘기했어요. 기억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때 술이 깼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정말 어이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피해자는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자기가 그리고 그 현장을 이탈한 이유도 깨웠는데 잠깐 의식을 찾았다 또 의식을 잃어서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럼 의식을 잃었어요. 그건 본인이 진술한 거예요. 의식을 잃었고 2분 뒤에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피해자는 스스로 갈아입은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다시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팀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금 피해자 도움 주고 계신 법률사무소 빈센트 측에도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엄벌 탄원서 제출해주신, 함께 분노해주신 네티즌 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의 형량,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 미수였기 때문에 사실 신상공개 조건이 안 됐어요. 저희도 그래서 뭐 이름이나 이런 걸 따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제 기억에 지금 이름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살인 미수 조건에서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강간 등 이제 변경이 돼서 강간이 인정이 돼서 형량이 올라가고, 왜냐면 이제 강간의 목적으로 살인 미수면 형량이 엄청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성범죄자 알림위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요. 성범죄자 알림위 이름만 검색하면 누구든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고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판결이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로 이름은 적어 놓겠습니다. 몇십 년 뒤에 출소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 피고인 이 씨가 참 과거에 어마어마한 범죄 전력들이 많더라고요. 저 범죄 전력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소년은 뭐 강간죄부터 그 뒤에 막 특수폭행부터 막 사람들하고 해서 뭐 성매매 유인해가지고 공격해서 금품거래차고 별의별 전과가 엄청 많아요. 재범 위험성 사이코패스 점수 27점으로 굉장히 높은 고위험군으로 평가가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옹호하는 일부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의 가족에게 그랬다고, 누군가가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건가 라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거든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은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있고, 그 마지막은 꼭 강간 등 살인 미수의 혐의가 인정되어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우리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